있고 제주도는 낮부터, 전남과 경남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기 14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28.3도, 습도는 44%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의 7분의 1인 100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번 시위는 1997년 중국의 홍콩이 반환된 이후 최대 시위인데요.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에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홍콩이 추진 중인 범죄인 인도법 개정, 이것이 입법화되면 중국, 대만, 마카오가 서로 범죄인을 각국으로 넘길 수 있게 됩니다. 홍콩의 시민들은 이것이 홍콩의 민주화 인사를 중국으로 송환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민주화 인사를 체포하는데 이 법안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콩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경찰은 최루가스와 후추 스프레이를 시민에게 발사하면서 강경 진압을 하고 있고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휴교령까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법안 심의가 시위로 인해서 연기된 가운데 홍콩 정부는 물대포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홍콩의 시위는 이제 중국의 내정 간섭 중단 문제로까지 진화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홍콩 사이의 불편한 진실 사이에 100만여 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한 말입니다. 누군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할 흉계를 세우고 있다면 싸워야지요. 싸우는 이들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또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는 날에서 전해드린 대로 홍콩의 현재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후 잠깐 인터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의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 직접 거리로 나가서 현장을 지켜본 홍콩 현지 시민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부 속 인터뷰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전문 취재기자 주진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MB 뇌물 금액 50억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50억. 네. 이 50억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소상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잠시 뇌에 휴식을 주는 시간, 책의 맛 맛보겠습니다. 김갑수 문화평론가, 정선태 국민대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보죠.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판문점에서 김여정 북한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과 대화를 나눈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김여정 부부장으로부터 고 이희호 여사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 우리 북남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이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을 추모하면서 보낸 조전 조화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말이지요. 자, 이번 만남이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박지원 의원 발언에 김여정 부부장이 이 뜻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지원 의원 오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왔는데요. 그때 했던 말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조문하는 역할로 와서 그러니까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을 대리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의원님은 당연히 지금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으니 그 관련 질문 좀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했습니다. 네. 물론 김여정 제1부부장께서 외교안보실장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낸 답변이 이제 책임 있는 당국자가 와서 네. 받아가라. 그렇게만 말을 했지 예. 정의원 실장을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예. 정의원 실장이 나올 줄은 몰랐다 이런 거네요. 그러면서 밝은 미소를 띠는 걸 보니까 사실상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이 나온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기대했다 하는 표정을 그럼 저는 무슨 읽었습니다. 대화가 왔을까 궁금한데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그러나 예. 김여정 위원장도 이호 여사와 김대중 대통령의 끼친 공로와 예. 추모의 말씀을 김정은 위원장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고 전달하고 정의용 실장도 이호 여사님의 생전에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울컥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김여정 부부장이 그 길을 따라서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까지 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런데 김준영 한동대 교수는 이건 역시 북측의 계산된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만약 조문단이 왔으면 남측과 협상했어야 하는 건데 아직은 북측으로서는 화가 나 있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불발이 아니라 결렬이죠. 결렬 때 화가 났다. 화가 났다는 외교적 모션을 취할 상황이란 것입니다. 아직 북측으로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달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전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은 가능할까? 아직은 희망사항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대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김준영 교수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일부분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너무 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일어났던 일들이 다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렇죠. 판이 살아있던 걸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6.12 정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강조하는 싱가포르에서의 새로운 관계를 하자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다도 친서까지 이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물밑에서 이제 뭔가 끌어오르기 시작했는데 이걸 과대 해석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에 있어서는 예. 북한이 몸은 추스렸지만 아직까지 뭔가 입장을 개진하고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직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화나 있는 단계인 겁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냈지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희호 이사장 영전에 조의와 조화를 보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전 남북회담을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슬로 대학 법대 대강당에서 열린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 직후 수준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날지 여부 또 만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다음 소식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반드시 함께하고 싶다는 것은 변함없는 우리의 진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또 다음 주 중으로 원내 민생입법 정책추진기획단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12월까지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기고 반드시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할 과제를 도출해서 성과를 내는 원내 활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로써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딱 5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회가 멈춰선 지는 69일째라고 합니다. 더 이상 어떤 말로도 변명하기 어려운 국회의 현실입니다. 어제는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최근 대내외 경제 환경을 보면 높은 불확실성이 상시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더 이상 국회를 열 수 없다면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이라도 국회 문을 열어라, 이런 요구에 직면한 우리는 마냥 자유한국당을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마냥 놀고 있는 국회라는 이 비난을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당정회의를 수시로 긴밀하게 가동하고, 또 금주 중으로 다음 주에는 모든 상임위와 소위를 가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놓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다음 달 24일로 다가옴에 따라 청와대는 후임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방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후보자를 4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그리고 김호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그리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게 4명으로 후보가 압축됐습니다. 다시 봉욱 대검차장, 이금로 수원고검장, 김호수 법무부 차관, 그리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핫소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추경, 국회 정상화,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청와대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를 열 수 있겠느냐. 국회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인 청와대의 자세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청와대가 전면에 서서 국회를 농락하고 야당을 조롱하는 정말 하지하책을 쓰면서 야당을 압박하면서 실질적으로 물밑 대화를 하거나 우리를 설득하는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청와대랑 우리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국회가 힘들게 하고 있는 일, 정말 청와대가 재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회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인 청와대의 자세의 변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여당과 저희는 정말 치열하게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논의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 신뢰를 복원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청와대의 한번 행태를 보십시오. 대통령 순방한 틈에 정무수석 그리고 정무비서관이 연일 야당을 조롱하고 국회를 조롱하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온 타이틀에 책임져 흐르고 있습니다. 책임져, 전부 다 책임져. 정말 말도 안 되게 됐어. 이렇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어. 폐인이 돼버린 나. 책임져. 너 혼자 행복하니 슬퍼져. 아무것도 난 할 수가 없어. 제발 내 인생 책임져.
알게 됐지.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었지. 하지만 실증이 났니? 아니면 내가 잘못했니? 갑자기 난 떠나갔고 난 대인이 돼버렸어. 그렇게 마치 내 인생 책임져 날 떠나고 너는 행복하니? 난 그렇지 않아. 내 인생 책임져 너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 난 처음으로 알게 된 너의 큰 사랑 속에서 데이트 또 데이트 매일 너만 생각했지. 하지만 실증이 났니? 아니면 내가 잘못했니? 갑자기 날 떠나갔고 난 대인이 돼버렸어. 그렇게 마치 내 인생 책임져 날 떠나고 너는 행복하니? 난 그렇지 않아. 내 인생 책임져 너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 난 자, 유튜브에서 사일런트 아웃사이더님 주어 없는 언타이틀의 책임져. 네. 언타이틀의 책임져 방금 들으셨습니다. 8672번 쓰시는 분 국민 혈세로 놀고 먹는 국회는 기생충 국회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나중에 국회 혐오 현상으로까지 번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제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5시 22분 지나고 있는데요.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오후 교통량이 많았는데 이른 퇴근 교통량까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금곡 부근에서는 오늘도 작업이 한창인데요. 때문에 부근으로 짧게 서행합니다. 더 가서 입장휴게소 부근 갓길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안성휴게소에서 남사 사이와 기흥동탄에서 수원 부근, 다시 판교분기점 일대와 또 달래내고개부터 한남까지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가는 길은 벌써 강일에서 하남분기점 사이와 광암터널 일대 또 송파 부근으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더 가서는 성남에서 판교분기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이후 판교를 지나서는 일산 쪽으로 안현분기점에서 제2경인고속도로로 갈아탈 수 있는 진출램프 1, 2차로에서는 낙하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다부터널 부근 2차로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그 밖에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은램프에서 홍제램프 사이 3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홍콩 현지로 연결할 텐데요. 어제 시위에 직접 참여한 홍콩 시민 만나보겠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볼 텐데요. 자, 홍콩 시민인데 한국어를 꽤 하신다고 합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서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제니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홍콩에 계신데요. 자, 시민 100만 명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해서 논란인데 어떻게 이 시위 현장에 계셨습니까? 네, 맞아요. 제가 어제 한 아침 8시 반쯤에 도착을 했고요. 그 현장에 그리고 한 저녁 6시쯤에 떠나갔어요. 아, 그렇군요. 자, 경찰이 어떻게 진압하던가요? 제가 현장에서 자세히 잘 못 봤어요. 왜냐면 현장에서 되게 네. 넓었거든요. 예, 예. 길거리도 되게 길었고요. 제가 중간쯤에 위치해 있었고요. 근데 저도 최루탄을 하나 맞았습니다. 아유, 최루탄을 연기를 맞으셨어요? 네네네, 맞아요. 아, 매우셨겠어요.
네네, 맞아요. 딱 제 눈앞에 떨어져가지고 바로 도망갔지만은 되게 숨이 막혔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지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보니까 경찰이 총을 사용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관련한 사진과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다치는 시민들 빠져나갔을 때 제 옆에 지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 목격을 했습니다. 다친 분들도 많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건데 다친 분들 있었습니까? 네,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콩 시민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우리는 제일 큰 요청을 뭐냐면은 그 인도 법안을 철수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 이렇게 범죄인 인도 법안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시위라는 말씀인데, 자, 지금 홍콩 언론은 이런 100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시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보도하고 있나요? 네네, 잘 보도하고 있어요. 이 며칠 동안 다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되어 있죠. 네. 자, 홍콩 시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감정이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약간 예를 들면 전쟁이나 아니면 경제가 안 좋을 때 그런 시대에 겪어받는 그런 나이 있으신 분들이 약간 조금 지금의 안정을 깨지고 싶지 않고, 그리고 지금 홍콩에 여태까지 발전해왔던 게 다 중국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약간 딱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 홍콩 반환하는 연도가 1997년도였거든요. 근데 이 22년 동안은 좀 우리의 자유도가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증명할 수 있는 사건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몇 년 전에 그런 홍콩에서 서점을 운영하신 분들 몇 명 계세요. 커즈웨이 베이에서 그 서점이 약간 중국에서 금지되어 있는 그런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책을 판매하는 서점이에요. 근데 어느 날에 이 서점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그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체포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알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체포하는 그 죄명이 다른 거 아니라 교통사고의 범인이라고 이렇게 체포되었어요. 뺑사사고라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약간 조금 그냥 단순히 우리 홍콩에서 자유하다, 민주하다, 좀 더 국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지금 이 순간에는 중국을 두렵다. 우리 이 서점 운영자들의 사건이 어느 날에 우리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건을 한마디로 구실 삼아 가지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 말씀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제니님은 홍콩 시민인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한국 문화 되게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열심히 한국말 배웠어요. 그래요. K-팝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좋아하는 아티스트 있으세요? 스피카 좋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티카요? 스피카입니다. 걸그룹. 스피카.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한국 사람이 걸그룹을 다 알지는 않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자, 그럼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촛불 대회 시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거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성공적인 결과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우리 홍콩에서도 마찬가지 성공한 결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홍콩 시민들도 지금 저항하면서 한국의 촛불 시위를 모델로 삼는 분들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시위 말씀하신 대로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에 대한 반대 시위인 것 같은데 중국 정부는 지금 그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면서도 지금 또 홍콩 시민들이 집단으로 저항하니까 이 법안 심의를 연기하겠다, 미루겠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왜 시위는 멈추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니님? 여보세요? 예. 저희 예. 다시 질문 드릴까요? 네네. 예, 중국은 지금 범죄인 인도 법안 심의를 연기한다고 지금 입장을 밝혔어요. 시민들이 워낙 저항하니까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사실 우리는 그냥 계속 그 법안을 그냥 철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거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중국에 대한 반감이 이제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그 홍콩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관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 홍콩은 중국과의 관계가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되게 짧은 말로 되게 설명해드리기가 어렵고. 네. 근데 사실 우리 홍콩은 반환을 했을 때 중국 정부가 우리한테 몇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예. 일국 양제도 있고 그리고 약간 높은 아이고 지금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하네요. 예. 자, 제니님. 예. 제니님. 예.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연결을 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끊김 현상이 계속돼가지고 하여간 그 큰 사고 없이 또 시민들의 또 의지가 존중되는 그런 홍콩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콩 시민 제니 씨와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석석 이 더위를 어디서 피하고 있는지 불러보겠습니다.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 회관 누구 만나러 갔습니까? 네, 이제 곧 방을 빼야 할 그분의 사무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예. 이곳은 지금 조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이제 방을 빼야 하는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브리핑하도록 하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이완영 의원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달려와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대법원 판결 이게 최선입니까? 이 목소리가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이 목소리도 아닙니다. 다시 진짜 이완영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신경이 어떠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가짜 이완영이 팔을 치고 있습니다. 역시 경북 서남부 사투리는 김수민입니다. 제가 진짜 이완영입니다. 네, 의원님 이렇게 보니까 의원님 처음 뵀던 그때 그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말 다시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청문회 스타 시절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고영태 증인 최순실 좋아합니까? 아니 미워합니까? 그럼 이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 오늘의 뉴스는 안 똑같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왜 나오셨습니까? 이완영 의원
뜨거운 안녕.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오창석 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끝내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어요. 네, 예.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무고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현재까지 이제 원심이 벌금 500만 원 그리고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었었는데 네네. 이 원심이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게 벌금 500만 원, 징역 4개월, 물론 집행유예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당장 뭐 징역형을 살진 않아도 이게 중형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영국에서 한 국회의원이 국민 소환을 통해서 소환이 된 적이 있었는데 네. 사실 그 국회의원은 이미 징역을 산 다음에 주민들이 소환 청구를 해가지고 의원직을 상실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절차도 필요 없이 그냥 그 금고형 이상의 벌을 받거나 아니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을 받으면 바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네. 그 이제 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성주 군의원이었던 같은 당의 김모 의원에게 정치자금 2억 4,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이 정치자금법만 치면은 벌금 500만 원형인데 그 사이에 양측 간에 소송을 하면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했고 이 무고 혐의 때문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것입니다. 그걸 더 붙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억 4,800이라는 액수도 참 묘합니다. 왜 딱 떨어지지 않는가? 2억 5천만 원 뭐 이런 게 아니라 혹은 뭐 2억, 뭐 3억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사후에 좀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과정에서 200만 원이 빠지게 됐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농반진반으로 넓지 않나? 예, 경상도 사투리로 떨어뜨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까지 여러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이고요. 아니 빌린 거면은 빌린 거다 언젠가 돌려줄 것이다 이런 논리로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완영 의원 측은 처음부터 돈을 받은 적이 아예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뭐 아니면 도식의 진실 공방이 오고 갔던 것이고 사실 이 배경에는 이완영 의원이 처음에 조금 급하게 처음에 19대 총선에 공천을 받았고 자금이 좀 부족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새누리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좀 알아서 자금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서로 간에 약간 그런 자금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좀 급하게 자금을 조달하려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 의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그 의원직을 이제 상실하게 된 것인데 다음 향후에도 계속 출마를 5년 동안은 선거에 출마를 이완영 전 의원이 할 수 없게 됩니다. 방법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해 주면 그렇죠. 사면을 받으면은 이제 그게 풀려서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정치를 재개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취임 초기에 정치적 사면을 남발하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사면 미워합니까?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예. 그 사면을 해줄 그 명분도 없고 말이죠. 예. 자, 그럼 이제 앞으로 5년 동안은 정치를 못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얄궂게도 또 5년이면은 22대 총선일 지나서 5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21대 총선, 22대 총선. 22대 때 뭐 재보선으로 공천받아서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21대, 22대 총선에는 모습을 볼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좀 하나 더 지적을 하자면 판결 이전에 이 사건의 발단은 2012년 총선입니다. 2016년이 아니라 그만큼 이 사건의 어떤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늦어졌고 검찰과 법원 역시도 이렇게까지 사건을 지체해가면서 처리한 거에 대한 책임을 좀 피하기 어렵고 하필이면 잘 보면 이완영 의원에 대한 이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물살을 탄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난 이후입니다. 2017년부터예요. 이건 정치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였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검찰과 법원이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진작에 그 말하자면 그 재판 결과가 나왔다면은 22대는 또 노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완영 의원 입장은 또 그렇지만 성주, 고령, 칠곡 이 지역 주민들 지금 그 이완영 의원이 굉장히 거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 속에서 지역구 의원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지금 주민들이 지내오셨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런 점들을 좀 교훈으로 남겨서 앞으로 이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 지체되지 않고 어느 쪽으로든 결판이 날 수 있도록 좀 법원과 검찰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보선은 없죠?
그렇습니다. 얼마 이제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남지 않았고 원래 재보선은 지난 4월에 다 끝났기 때문에 네. 내년 총선에서 고령 성주 7구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국회의원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네요. 최순실 국정조사 당시 삼성 장충기 씨를 증인에서 빼기 위해 당시 여당 간사로서 이완영 의원이 한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작별 인사를 이렇게 했네요. 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네, 소식은 그 뭡니까? 속보가 들어왔었죠. 예. 검찰총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3일 오후 2시 오늘이죠. 정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4명의 후보로 압축을 했다고 합니다. 네. 후보를 말씀드리면 이금로 수원지검장 사법연수원 20기입니다. 그리고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19기, 김호수 법무부 차관 20기, 윤석열 중앙지검장 23기 4명입니다. 네. 아, 그래요. 지금 그 사법연수원 기수로 보자면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한참 가장 늦죠. 후배인데 나이로 보면은 사실 그 4명 중에서 또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 나이고요. 이게 그 어떠한 비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서울법대에 진학했고 교내 모의 재판에서 윤석열 당시 학생이 검사 역할을 맡아서 전두환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언제적 얘기예요? 이게 대학교 때. 대학 때? 그러면은 뭐 한참 전이네요. 네, 그때 이제 그 당시였죠. 네, 그러니까 그럼 아마 80년대인가 그럴 텐데. 네, 그래서 강원도로 피신했고 사법시험 2차에서 계속해서 낙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구수 끝에 이 사법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래요. 이분이 만약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이 된다면은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네요. 네, 굉장히 그 파격적인 기수 파괴 그리고 새로운 물갈이가 될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선배들이 줄줄이 다 사표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특히 검사 같은 조직은 거의 군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기수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배에게 지휘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일전에도 후배가 먼저 진급을 하면 선배 기수들이 퇴진을 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현재로서는 기수가 가장 빠른 봉욱 차장검사가 가장 안정적인 인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임명될 경우에는 문무일총장과 같이 호남 인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윤석열 지검장은 59세. 근데 기수로 보면 23기.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현재 그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5기수나 아래라는 점. 이 점이 또 눈길을 끄네요. 네, 최종. 자,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들 중에 한 명을 추천하게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네, 맞습니다. 그 뒤에 문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게 되는 것이고 임명 제청하게 될 상황이고 대통령 지명을 받으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자기 검찰총장으로서 최종 임명이 되는데 곧 인선이 되겠어요. 네네. 6월 말이기 때문에 빠르게 인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황교안 지금 당대표가 2019년 2월 27일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취임 100일이 지나는 과정에서 현재 자유한국당이 시끄러워지고 있다. 100일이 지나는 동안 이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의 탈당설 그리고 김진태 의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과 같이 지도부에 대한 정면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야기 아니고 실제 있었죠.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진정한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자간담회에서 우파들 사이에서 대표가 사과를 너무 자주 한다 라는 우려가 있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제왕적 원내대표제 제왕적 당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할 일은 해야 한다라는 소신 있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친박계 물갈이를 언급한 것 하나와 기약 없이 장외투쟁을 계속하는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역시 한몫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우리 그 바른미래당 전문가 김수민 평론가. 바른미래당 전문가가 아니라 한국의 정당 체제 전문가.
정당 체제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한 개의 당도 제대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누가 그런 전문가라는 호칭을 부여했습니까? 바른미래당 전문가라면 정당 체제에 대한 전문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한애국당 전문가기도 합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오신환 원내대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번 주가 국회 정상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늘 밝혔는데요. 지금 현재의 그 여야 3당 교섭 과정에서 돌출되어 있는 또 하나의 이슈가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두고 이제 좀 자유한국당 측에서 패스트트랙 에서 처리됐던 그 법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뭐 연장을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 연장 문제는 정상화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특위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고 일단 국회 문부터 열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면서 조금 특기할 만한 것은 이번 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단독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국회 단독 소집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회 단독 소집은 국회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른미래당의 국회의원들 다 합쳐서 28명인데 4분의 1인 75명에는 못 미치는데 이 말 뜻은 자유한국당을 빼고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겠다라는 뜻이라서 이게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뭐 그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 노선을 지금까지 계속 취해왔었는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빨리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을 좀 제치고 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만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고립되는 양상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유한국당이 뭐 계속 차일피일 그 국회 정상화 미루지 못할 것 같아요. 미루지 못한다. 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 정상화에 응해서 국회를 열고 나면 나중에 또 뭐가 잘못됐을 때 빠져나가기가 힘든 그런 또 일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계속해서 밖에 있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유한국당도 고민이 있기 때문에 뭐 장제원 의원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친박 성향 의원들까지 여러 가지의 좀 생각들이 나뉘어져서 당 내에서도 또 갈등이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뭐 결과적으로는 이 바른미래당까지 이래버리면은 또 국민 여론도 자기들이 청취할 거 아니겠어요? 네. 한적 없는 또 장외 투쟁은 결국에는 그 고립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 같은 것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 예. 네. 어떻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두지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런 소문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 씨가 전문가인지는 추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방송을 재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단독으로라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청와대에서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에 이어서 복귀양 정무비서관까지 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자 야당이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국민 소환제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을 소환해서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의 견제 장치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황영철 의원, 박주민, 김병욱 의원 등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황영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한국당 의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네. 지역구 유권자 15%의 서명으로 국민 소환을 진행해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민 소환을 확정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찌됐든 그 해당 지역구의 국민들이 원하면 당선됐던 국회의원을 다시 이 배지를 뺐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게 된 거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대놓고 반박을 못하면서 청와대가 대놓고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지금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대놓고 국민 소환제를 반대할 수 없는 이유가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5월 31일 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77.5%에 달했습니다. 반대는 15.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을 떠나서 대다수의 국민이 거의 80%에 가깝게 이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5월 3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830명 중 504명이 응답해 5.1%의 응답률을 기록했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한 결과고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 국민 소환제 반대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건 누구나 다 짐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또 국회가 이 국회의원들 배지 달면은 지멋대로 행동하고 제 아무리 국민들이 분노를 해도 이게 뭐 메아리가 오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국회의원들도 좀 긴장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적 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인데 아주 정말 간당간당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반대자들 이 국회의원 떨어뜨리고 자기가 밀었던 그 후보를 어떻게든 좀 한번 국회에 보내고 싶어서 이 국민 소환제를 악용할 가능성은 없을까? 황영철 의원 방안은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악용이 되거나 이제 소수파 정치인에 대한 탄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요건을 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주민 소환제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지방 의원이나 지방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이 요건을 보면은 발의가 되면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과반이 찬성을 해야 소환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끌려 내려온 지방의원 2명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1명도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국민 소환제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소환제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되거나 아니면 소수파를 좀 억제하고 탄압하는 도구가 되거나. 그래서 사실 이제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그 국회의원 소환제를 실시한다라는 거의 없고 이제 지금 현재 실시하는 나라 중에서 정치가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 예, 이것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국민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뭔가 견제구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선진국에서 정치 선진국에서 하는 방법 중에 그런 거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소환제를 실시하는 국가를 보면 키리바시,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고 아까 제가 영국 얘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만 영국 제도보다는 한국 제도가 나아요. 한국 제도는 그 실형 살면 바로 의원직 상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진국들은 국회의원 끌어내리는 것보다는 잘 뽑는 쪽으로. 네. 그리고 이제 한 명 한 명의 국회의원보다는 전체적으로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여기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어차피 임기가 4년이거든요. 그리고 선거를 오창석 공교롭게 두 분 다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 보셨군요. 굉장히 그 아픈 기억을. 아니 저같이 기초의원, 기초의원 그거나 치러본 제가 잘 모르는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겪어 보셨을 텐데.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김수민 평론가. 네네. 그 고충을 잘 몰라. 네, 저는 그 임기 4년의 고충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당선되고. 네네. 그래가지고 그 국회의원 후보 입장에서 또 국회의원 입장에서 4년 임기라는 것이 또 제한이 돼 있고 선거 한 번 치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한번 이렇게 끌어내리고 싶기도 하겠지만 선거 한 번 자체가 심판이기도 해요. 예, 그런 점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혹시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러니까 기존의 국회의원 소환제라든지 아니면 현행 제도 말고 제3의 대안은 없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선거할 때 잘 뽑아야 됩니다. 잘 맞습니다. 뽑아야 돼요. 예, 순간의 선택이 4년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투표할 때 투표하는 분은 참 일단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투표하는 이유가 뭐 잘생겨서 뭐 돈 많아 보여서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뭐 명망이 있어서 이런 거 말고 좀 다양한 선택 기준들을 또 이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후보자 뽑으면은 후회하십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예. 자, 의견이 많이 왔어요. 9778번 쓰시는 분. 아마 회사 직원들이 그렇게 여러 달 일을 안 했으면 회사는 망했을 겁니다. 국민 소환제 서둘러서 해야 합니다. 6645번 쓰시는 분. 제도에 악용이 있다고 해서 안 할 수 없습니다. 안 할 경우 부작용이 더 커요. 라고 하셨고 AA1님. 노동자만 고용 유연화하지 말고 국회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냥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거 도입해야 한다. 이 의견이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내년 총선 때 말이죠. 네네. 지금 이 국회에 대한 불만, 국회의원이 대체 뭘 하고 있는지 이런 불만의 원천이 어딘지 이걸 따져보고 내년 총선 투표 때 이걸 좀 감안해서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정치 혐오, 정치 불만의 모든 그 책임을 지고 오창석 후보가 낙선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소문이 있으니까. 예. 아니 왜 그렇게 정치 불신을 한 몸에 다칩니까? MC 소환제를 좀 실시할 필요가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두 명 있으니까 바로 100% 동의를 할 수도 있네요. 나비큐님이 아주 좋은 그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국회 출석 일수와 법안 발의수 같은 이런 국회의원 활동을 점수화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이 법안 발의를 남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요. 법안 발의수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가결됐는지 입법화됐는지 이것도 같이 함께. 근데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공약을 낸 소수 정당 후보들은 자신의 공약이 실현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지 하여간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해법을 제시하면 토를 대고 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해법을 제시하면 더 나빠진다 세상이.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민혜한수로 갑시다. 네, 제가 애석하게도 제가 성대모사했던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셔가지고 오늘 그분 목소리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관님 원심 확정 좋아합니까? 파기환송은 미워하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예. 목소리만 이완영, 우리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자, 서기한수. 네, 차기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에 앞장서야 되겠죠. 네, 차기 검찰총장은 국민의 의견을 소환하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봇의 김수민 시사평론가, 오창석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6시 5분 2부에서 돌아옵니다.